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정경으로 보는 사회라고 하는 이 독서 모임에서 이 그레고리 핸더슨의 소용돌이의 한국 정치라는 책을 발제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하러 온 미연의 윤범기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하지만 이건 뭐 제가 기자로서 하는 게 아니고 정치학도로서 또 이 그레고리 핸더슨을 존경하고 이 책을 되게 그 인상 깊게 읽은 한 명의 정치학도로서 이제 선배로서 말씀을 드리는 거다. 후학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얘기인 것 같아서 한번 정리해 보려고 저도 받아들였고, 그럼 이제 그레고리 핸더슨의 소용돌이의 한국 정치를 제가 처음 알게 된 계기부터 먼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저는 이제 공군사관학교에서 군복무를 했는데, 제가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이제 그 군대를 군복무를 여기서 했잖아요. 근데 이제 처음 그레고리 핸더슨의 소용돌이의 한국 정치를 알게 된 건 정치학과 들어갔을 때였어요. 그때 이제 1학년 전공 필수 수업, 그러니까 서울대 정치학과 1학년들은 의무적으로 다 들어야 되는 한국 정치의 이해라는 수업이 있었어. 근데 이제 그 수업에서 이정복 교수님이란 분이 이제 이 책을 처음으로 인용을 한 거죠. 그게 이제 제가 96년이죠. 1996년. 그때까지는 이 책은 번역되지 않았었어요. 이 책이 처음 한국에 번역된 건 2000년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유명한 한국 정치를 다룬 세계적인 고전이다라고 이제 소개는 들었으나, 그리고 뭐 대충 무슨 얘기다라는 얘기는 들었지. 근데 무슨 내용이 있는지를 읽어볼 수는 없었어요. 왜냐면 번역이 안 돼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책이 있나 보다라고 생각만 하고 그냥 대학 생활을 했죠. 이제 그러다가 이제 서울대 정치학과에서 석사를 마치고 이제 석사를 했기 때문에 일종의 석사장교 개념으로 공군사관학교 교수요원으로 군복무를 하게 됩니다. 제가 군복무할 때 사진이고요. 이제 그때 우연히, 그리고 저는 거기서 한국 정치와 정당론을 전공을 했어요, 석사로. 그리고 이제 우연히 공군사관학교 도서관을 이제 들여다볼 기회가 생겼어. 교수요원이니까 뭐 시간이 많잖아요. 그래서 도서관에 무슨 책이 있나 이렇게 쭉 보는데 이 책이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2003년, 4년 뭐 이때쯤에 이제 공군장교가 되고 나서 군복무 중에 도서관에, 공군사관학교 도서관에, 서울대 도서관에도 없던 책이 공군사관학교 도서관에 있는 걸 제가 보게 된 거야. 근데 이제 지금 생각해 보면 2000년에 번역이 돼서 첫 출간이 됐기 때문에 그 당시에 서울대 도서관에도 있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제가 학교를 다닐 때는 없었지. 그리고 이제 군대를 와 보니까 이제 군대 도서관에서 처음으로 이걸 발견하게 된 거죠. 그래서 야, 그 유명한 그 이름만 듣던 그 유명한 책이 이렇게 한글로 번역이 됐구나라는 걸 이제 그때 군대에서 처음 알게 되고, 그래서 야, 이거 읽어 보니까 또 굉장히 재미가 있는 거야. 그리고 굉장히 내용이 좋은 거야, 내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거 훌륭하다. 그래서 이걸 갖고 내가 강의를 해야 되겠다. 마침 내가 교수요원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공군사관학교 생도들한테 이 책으로 강의를 했어요. 그래서 그건 나중에 나오지만 이 책을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수업하고, 또 제가 또 고전 읽기 모임을 그 당시에 또 하고 있었어요, 후배들하고. 그래서 이제 그 스터디에서도 이걸로 같이 스터디를 하고, 그다음에 수업 시간에도 활용을 했죠. 특히 정치학개론, 공군사관학교에서 하는 정치학개론 수업 시간에 보조 교재로 이 책의 12장 맨 마지막에 보면 군부에 대한 해설이 있어요. 군부. 우리나라 군부가 초기에 어떻게 형성되었는가, 그리고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었나, 이런 걸 이제 거기에 사관학교 설립 얘기도 나오고, 이제 그거를 이제 보조 교재로 제본을 해서 복사해서 나눠줬는데, 사관생도들이 굉장히 깜짝 놀랐죠. 우리나라 군이 이런 역사를, 사관학교가 이런 역사를 가진 거였군요 하면서 굉장히 깜짝 놀라고 인상 깊게 봤던 이제 그런 기억이 있는데, 이제 그만큼 이 책은 정말 이 각 분야별로 굉장히 다양한 이제 보물창고 같은 그런 내용들이 많이 들어 있는데, 그래서 분량이 이렇게 두껍습니다. 기회 되면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그러면 본격적인 얘기로 들어가면 일단 그레고리 핸더슨을 좀 설명을 해야 되겠죠. 이 그레고리 핸더슨이라는 아저씨는 누구냐? 이렇게 생기신 분이에요. 코리아 더 폴리틱스 오브 더 보르텍스라는 책을 쓰셨죠. 이분은 일단 두 차례 주한 미국 대사관에 근무를 했어. 그러니까 이분은 직업이 외교관이었어요. 처음에는 1947년 8월 쯤에 47년, 48년 이때쯤에 처음에 우리나라에 근무를 하러 왔고, 그 다음에 58년부터 61, 2년인가요? 어쨌든 58년부터 60년대 초반까지 근무를 했죠. 그러니까 이 시기가 언제냐면, 그렇잖아요. 47, 8에서 50까지가 한국전쟁이잖아요. 해방 공간에서 나라 처음에 건국되고 한국 전쟁 할 때까지의 그 해방 공간에 미국 외교관으로서 한국에 와 있었던 거야. 그리고 또 58년부터 61년이면 언제야? 3.15 부정선거 있고, 이승만 정권 무너지고, 5.16 쿠데타 나고, 뭐 이 시기, 4.19 있고, 뭐 이 시기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대한민국 건국 초창기에 정말 소용돌이 같이 휘몰아치는 그런 격동의 정치사의 한복판에 미국 외교관으로서 와 있었던 거야.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을 쭉 한국 정치의 과정을 관찰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이분이 젊었을 때 젊은 외교관으로서 굉장히 한국에 대한 애정을 가지게 된 거예요. 한국이란 나라에 대해서 굉장히 큰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직업적으로 들여다봤고,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이제 60년대 초반에 이제 이 군사 정권, 당시 이제 그 5.16 군사 정권이 생기고 나서 민정이왕 하기 전에 그 옥신각신하는 과정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군부의 어떤 정보를 그때 리영희 대기자, 그 이영희 기자한테 흘리는 바람에 그게 기사화돼서 문제가 일종의 필화 사건이 일어난 거야.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약간 징계성으로 본국으로 송환돼요. 그리고 외교관으로서의 커리어가 끊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아쉽게도 외교관으로서는 그때 일이 끝났어. 그리고 나서 뭐 할 게 없으니까 그냥 학자가 되자. 그래서 본격적으로 학문의 길을 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한대선이라고 하는 한국식 이름을, 그러니까 그레고리 핸더슨. 근데 이제 한대선이라고 할 정도로, 그러니까 이런 한국식 이름을 지었다는 건 굉장히 한국에 대한 애정이 컸다는 거죠. 굉장히 좀 한국을 좋게 보신 분이었고, 그래서 1963년에 이제 아까 말한 그 피라 사건을 겪으면서 본국으로 귀국한 후에 학자의 길을, 정통 학자의 길을 가게 됐고, 하버드 대학교에서 주로 연구를 하십니다. 하버드 대학교에 그 유명한 사뮤엘 헌팅턴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사뮤엘 헌팅턴한테 사사를 받으면서 그런 어떤 비슷한 제도주의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제 한국을 분석을 한 거지. 그래서 이제 그 기본적인 성향은 되게 리버럴한 성향인 거야. 자유주의 성향. 그러니까 그 이후에 이 양반이 책이 번역이 안 된 이유가 굉장히 반박정희 인사였어요. 박정희 정권, 군부 정권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목소리를 이제 미국에서 내는 사람이었던 거야. 박정희 정권 비판하는 칼럼 쓰고. 그러니 이게 국내에서 번역이 될 리가 있냐고. 한국에서는 거의 금서였던 거죠. 금서. 그러던 게 박정희 정부 내내 그렇고 이어서 전두환 정부 때까지 계속 금서였다가, 그러다가 이제 87년, 88년에 그때 이제 개정판을 내고, 저기 나오지만 68년에 그래서 본인이 공부하고 자기가 경험하고 학문적으로 연구한 바를 토대로 68년에 소용돌이 한국 정치 초판을 발간했고, 그 다음에 이제 1987년에 개정판을 발간을 했는데 바로 그 다음에 사망해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냥 그 집에 옥상에 올라가서 지붕수리 하다가 떨어져가지고 그 어이없게 낙상으로 사망을 하시는데, 그래도 어쨌든 87년에 민주화가 되는 건 보고 개정판을 냈기 때문에, 그러니까 민주화라는 게 이제 노태우 정부가 들어서는 걸 말하는 거죠. 직선제하고.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는 반영이 돼 있어요. 사실 더 오래 사셨으면 굉장히 좀 그 이후에 어떤 우리나라의 역사를 좀 더 포괄적으로 또 개정판을 내셨을 것 같은데 못된 게 아쉽고, 살아생전에 본인의 책이 한국어로 발간되는 걸 굉장히 보고 싶어 했대요. 그래서 여기 해제 보면은 지인들한테 언제 번역되는 거냐 이러고 막 쪼고 그랬다는데 결국 번역되는 걸 못 보고 돌아가셨죠. 왜냐면 이때까지도 군사 정권이었고 전두환 정권, 노태우 정권 때까지 다 역시 마찬가지로 이 그레고리 핸더슨을 금서 취급했기 때문에 번역이 안 되다가 2000년에 이 이중삼 박행웅이라고 하는 두 분이 번역했는데, 이분도 전문적인 연구자가 아니에요. 전문적인 정치학 이런 분이 아닌데, 이분도 우연히 미국에 뭐 다른 일이 있어서 갔다가 그 유명한 책을 제목만 알던 역시 그 책을 발견하고 원서로 발견하고 뭐 어떤 사명감을 느껴서 그분들이 번역을 한 거야, 둘이서. 그래갖고 2000년에 처음 번역이 나왔고, 최근에 완역판이라고 해서 그 당시에 몇 개가 발췌돼서 번역이 됐었고, 이번에 완역판으로 최근에 다시 번역이 됐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신 건 완역판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굉장히 저희가 공군사관학에서 가르쳤던 건 초기 번역판으로 제가 가르쳤던 거고, 내용은 더 충실해지고 더 풍부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기회가 되시면 한번 읽어보시는 걸 저도 권하고 싶은데, 오늘은 그냥 그 내용 중에 엑기스만 뽑아서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해제에서도 그렇고 이걸 잘 지적을 안 하던데, 사실은 그레고리 핸더슨의 소용돌이 한국 정치는 토크빌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알렉시스 드 토크빌의 이론적 논의를 가져와서 토크빌의 프레임을 가지고 한국을 본 거야. 그게 소용돌이 한국 정치예요. 그럼 토크빌은 뭐냐? 토크빌의 이론적 배경이라는 건 뭐냐? 토크빌은 프랑스의 정치사회학자잖아요. 프랑스의 귀족이었고, 프랑스 혁명 이후에 이제 그 프랑스가 1800년대 뭐 초반 30년, 40년 이때쯤인가요? 굉장히 이제 프랑스도 혁명 이후에 나폴레옹 전쟁 끝나고 완전히 혼란스러운 상황이거든. 그때 젊은 귀족이었던 토크빌이 미국에 여행을 와요. 미국에 여행을 와서 한 1년인가 몇 달인가 하여간 미국을 돌아보고 나서 그 유명한 미국 민주주의에 대한 아주 초기 고전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민주주의라는 책을 써냅니다. 그러니까 미국 민주주의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를 굉장히 젊고 예리한 학자의 시선으로 포착을 해서
그걸로 이제 미국의 어떤 시민사회를 분석한 책이죠. 미국이란 나라가 미국 초창기에 얼마나 많은 시민사회가 정말 들불처럼 일어나서 그 어떤 자율적인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고 있는가라는 걸 분석한 게 이 미국의 민주주의라는 책이잖아요. 그리고 또 요거는 대중적으로 유명하지만 사실은 이 소용돌이의 한국 정치와 더 관련된 책은 그 옆에 있는 구체제와 프랑스 혁명이라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토크빌의 양대 저작을 이 두 개로 흔히 얘기하거든요. 미국의 민주주의하고 구체제와 프랑스 혁명. 미국의 민주주의는 미국을 분석한 책이고 구체제와 프랑스 혁명은 자기의 조국인 프랑스를 분석한 책이죠. 특히 미국을 가보니까 프랑스가 더 극명하게 눈에 보이는 거야. 토크빌의 입장에서 보면. 뭐냐면 미국은 굉장히 지방 분권적인 사회고 프랑스는 엄청나게 중앙 집권적인 사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고 나서 프랑스가 완전히 180도 바뀌었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토크빌의 주장은 그게 아니야. 혁명 이전이나 이후나 똑같다라는 거야. 그래서 프랑스 혁명과 구체제, 그러니까 구체제와 프랑스 혁명, 앙시앙 레짐과 프랑스 혁명이라는 거야. 프랑스 혁명 이후에도 앙시앙 레짐이 그대로 있다. 그 본질은 뭐냐면 중앙 집권이라는 거야. 프랑스 사회는 프랑스는 파리가 중심이잖아요. 모든 권력과 자원과 에너지가 다 파리에 모이게 돼 있고 파리를 중심으로 엄청난 권력 투쟁이 이루어지고 강력하게 중앙 집권적인 관료기구. 그건 이제 나폴레옹 그 이전에 이미 그 루이 브르봉 왕조가 만들어졌던 관료기구가 프랑스 혁명 이후에도 그대로 살아남아서 나폴레옹 정권에서 그대로 활용이 되고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프랑스는 엄청난 중앙 집권 국가고 미국은 엄청난 지방 분권 국가인 거죠. 그 차이를 극명하게 드러낸 게 바로 이 두 권의 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레고리 핸더슨은 이 책에 보면 실제로 토크빌을 많이 인용을 하죠. 앞부분에 보면 토크빌 인용이 나와요. 그레고리 핸더슨은 그 시각으로 한국을 본 거야. 이 토크빌이 봤던 시각으로 토크빌이 미국을 보고 프랑스를 봤던 시각으로 한국을 보니까 한국의 모습이 딱 포착이 된 거죠. 한국의 어떤 특징을 딱 보게 된 거예요. 그 특징이 뭐냐? 이거 실제로 인용이 되죠. 이게 만약 75쪽에 보면 사원이 수세기에 걸쳐 한국에서 뭐 블라블라. 그런데 한국의 예사원들은 토크빌이 14세기의 궁정, 종교 집회, 준독립적인 공동체가 중앙 집권하기 이전에 프랑스에서 수행했다고 지적했던 것과 똑같은 역할까지 수행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앙시앙 레짐과 프랑스 혁명에서 인용한 부분이거든요. 밑에 보면 주석에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토크빌이 구체제와 프랑스 혁명에서 썼던 부분을 그 맥락을 가져와서 한국 정치를 분석하고 있는 거야. 한국의 역사를. 그래서 이제 처음에 그 1장은 주로 그런 이론화, 본인이 생각하는 어떤 이론적 그 틀을 설명하는 거고 2장은 주로 한국 현대사가 쭉 나와요. 2부에서는 주로 한국 현대사. 그러니까 그 주로 대원군 때부터죠. 구한말부터 시작해서 본인이 관찰했던 87년 민주화까지. 의 한국 현대사를 쭉 설명하는데 주로 초판이 63년에 나왔기 때문에 해방 공간 그 이승만 정권까지의 분석이 굉장히 분량이 많고 그 다음에 뒤에 덧붙인 내용은 이제 좀 상대적으로 분량이 좀 적고 뭐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일부에서 얘기하는 그 소용돌이 이론이라는 게 뭐냐? 왜 소용돌이의 한국 정치라는 거냐? 여기 보면 이제 소용돌이 그림이 그려 있잖아. 이 그림도 그 그레고리 핸더슨이 직접 이렇게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원서에 이런 그림이 실제로 태극 모양. 이게 이제 이건 흑백인데 여기 이제 이 칼라로 보시면 이렇게 태극 모양이 이렇게 소용돌이 치고 있잖아요. 이 그림으로 꼭 표지를 해달라고 직접 요청을 했다는 거야. 그만큼 이게 이제 이 소용돌이 이론을 딱 포착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게 이 보르텍스라고 하는 자연현상은 이런 거예요. 소용돌이 물결이 밑으로 빨려 들어가는 거잖아. 그 우리 명량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이게 보르텍스거든요. 근데 사실 이건 아니에요. 토크빌이 말하는 건 이게 거꾸로 뒤집어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굳이 말하자면 이 토네이도에 더 가까워요. 그러니까 하늘로 빨려 올라가는 거거든. 근데 이 토네이도랑도 좀 다른 게 토네이도는 밑에는 조그맣고 위로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근데 이제 핸더슨이 말하는 건 위는 넓고 밑에는 넓고 위가 뾰족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용돌이를 뒤집어 놓은 그러니까 원뿔을 뒤집어 놓은 이런 형태의 이제 소용돌이 이렇게 해서 위로 빨려 올라가는 이런 형태의 소용돌이 패턴이 나타나는 한국 정치를 몇십 년간 지켜보니까 구한말부터 최근까지 한국 정치의 어떤 권력 투쟁의 패턴이라는 건, 그러니까 본인이 경험했던 해방 공간에서의 혼란, 그 다음에 이제 6.25 전쟁, 그 다음에 뭐 4.19, 5.16, 12.7 군사 반란, 그 이후에 이제 수많은 지역 갈등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보면 이 패턴이라는 거죠. 이렇게 하면서 중앙에서 엄청난 권력 투쟁이 일어나는. 생각해보면 지금도 좀 그런 것 같죠? 왠지 딱 직관적으로 그런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이런 게 그랜드 시올인 거지. 그랜드 시올. 크게 큰 틀을 설명하고 다 갖다 끼워 맞출 수 있는 이제 그런 큰 이론이에요. 그래서 이 이론이 이게 63년에 첫 책이 나왔다고 했잖아요. 그것도 하버드에서 나왔잖아.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한국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또 영어로 나왔단 말이에요. 어떻게 했어요? 전 세계에서 한국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다 이 책을 본 거예요. 비교 정치적인 준거 틀이 돼버린 거야. 이 이론이. 그렇겠죠. 마치 우리가 일본 공부할 때 국화와 칼이라는 책 보잖아요. 그 국화와 칼이라는 책을 기본으로 보고 플러스 알파로 딴 것도 보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한국 정치와 관련해서 영어로 쓴 특히 한국 현대사를 다룬 그 이론 서적이 이거밖에 없었다는 거야. 초기에. 누가 사실 이만큼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두꺼운 책을 쓰내겠어요. 한국에 대해서. 그 60년대에 그 못 사는 나라를 누가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연구를 했겠어. 그레고리 핸더슨이니까 연구를 했죠. 본인이 거기서 근무를 했으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게 전 세계가 한국을 보는 하나의 시각을 딱 정립을 해준 거야.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수많은 학자들이 미국으로 유학 갔을 때 이 책을 보고 한국 정치를 역으로 공부를 한 거죠. 그러니까 한국 학자들이 이걸 번역은 안 했지만 어쨌든 대학원 수업 시간에 이걸 다 교재로 썼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본인도 안 들여다볼 수가 없었을 거고, 그러니까 이 책의 내용을 기본적으로 탑재해서 역시 또 한국으로 돌아왔고, 그래서 그런 이론적 배경을 가지고 한국 학생들을 가르쳤고, 그러니까 이 책이 번역은 늦었지만 사실 한국인들의 어떤 한국 정치를 이해하는 시각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고, 한국인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들, 전 세계의 학자들이 한국을 이해할 때 이 소용돌이 이론이라는 틀로 이해하게 만든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끼친 책인 거죠. 그렇다는 거고, 중요성은 그렇고. 자, 그러면 실제로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그렇게 한국의 정치 역학 법칙은 사회의 여러 역동적 요소들을 권력의 중심으로 빨아올리는 어떤 소용돌이 형태를 띠게 되었다. 무슨 알겠죠? 이게 이제 책에서 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수평적 구조의 취약성이 가지는 어떤 직접 압력을 크게 증가시킨 것이다. 그 다음에 현기증 나는 상승 기류는 모든 구성원들이 더 낮은 수준에서 결집하기 전에 권력의 정점을 향해 원자화된 형태로 구성 요소들을 빨아들이는 경향이 있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 뭐 이런 식으로 직접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이게 이제 소용돌이 이론으로 직접 나온 이 책에 나온 내용이고요. 그럼 이런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엄청난 권력 투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모든 구성 요소가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이겠죠. 모든 구성 요소가 다 중앙으로 빨려 올라가서 그러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어떤 야망이 다 중앙 권력을 향해서 돌진하기 때문에 거기서 엄청난 투쟁이 일어나는 거죠. 꼭대기에서는. 그러니까 죽고 사는 투쟁이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해방공간에서 막 서로 죽이고 암살하고 난리가 나잖아요. 그 6.25 전쟁 같은 전쟁이 나고 전쟁 이후에도 내전 같은 현상이 끊임없이 치열한 권력 투쟁이 이루어지고 그게 이제 상대방을 죽고 뭐 사형시키고 뭐 이러는 현상으로까지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인 응답자들은 주로 물질적인 상징에 열중하는 데 반해 한국인 응답자들은 관료적 역할 또는 관직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권력, 권위, 영향력에 호감을 보였다. 그러니까 미국인들은 경제를 중시하는데 한국인들은 정치를 중시한다는 거야. 핸더슨이 보기에. 그리고 미국인들은 주로 경제적 위치에 대해 관심이 많았고 한국인들은 권력과 관직이 곧 사회적 계급을 결정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모든 공무원을 해야 되는 거야. 공무원을 하거나 국회의원을 하거나 뭐 하여간 한 자리 하려면 공직을 해야 돼요. 그리고 시민사회에서 뭐 하는 걸 인정을 안 해주는 거야. 그게 미국과 결정적인 차이라는 거죠. 미국은 차라리 기업을 일구는 게 좋아요. 자기가 기업을 하나 창업을 해서 기업의 대표를 한다든가 큰 뭐 굴지의 대기업을 이런 걸 존중하는데 한국은 다 필요 없고 정치, 대통령 혹은 뭐 장관 한 자리 하는 거 이게 최고의 가치 기준이 된다는 거죠. 이런 소용돌이 현상으로 인해서 이런 게 이제 앞부분에 소용돌이 현상의 결과를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고 그럼 이제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그러니까 그 핸더슨이 분석하는 건 이런 거야. 일단 지정학적 측면으로 한국이 너무 좁아, 국토가. 그러니까 미국은 대륙이잖아요. 중국만 해도 하나의 거대한 대륙이잖아요. 일본만 해도 이렇게 쭉 넓잖아요. 이렇게 아래 위로 길쭉하고. 근데 한국은 너무 좁아. 기본적으로 반도 국가에다가 국토 전체가 좁고 산악지대가 많아서 실제로 평야는 얼마 안 돼.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살 수 있는 데는 얼마 안 되고. 그러니까 서울에 집중할 인센티브가 훨씬 더 큰 거죠. 서울의 모든 그리고 국경선이 굉장히 안정돼 있어요. 이 백두산과 압록강과 두만강을 근처에서 북한이 딱 안정돼 있고 그다음에 38선으로 딱 이렇게 막혀 있고. 그러니까 이래저래 굉장히 안정된 영토와 이 국경선과 뭐 좁은 국토 안에서 갈 데가 없어. 이 안에서 승부를 봐야 되는 거야. 어쨌든 이 안에서 권력해서 승부를 봐야 되는 그런 지정학적 측면이 있다는 거고. 그다음에 이 민족적 동질성. 이게 뭐냐면 소수인종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원화할 여지가 별로 없는 거야. 예를 들면 흑인이 있다든가 히스패닉계가 있다든가 아니면 뭐 그런 식으로 유색인종이 많이 있으면 자기들끼리 뭉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다 단군의 자손이야.
다 비슷비슷하게 생겼어. 말도 다 비슷비슷해. 그러니까 뭐 그런 게 필요 없네. 무조건 다 서울에 모여서 너나 나나 똑같으니까 내가 한 자리 해야 되겠다. 넌 뭔데? 이렇게 민족적 동질성, 소수 인종이 별로 없다라는 거. 그 다음에 문화적 동질성. 이건 뭐냐면 종교적으로 또 다양성이 없다는 거야. 우리는 그냥 유교. 조선시대가 특히 구한말에 유교가 굉장히 강력한 주류적 헤게모니를 갖고 있고 우리의 문화적 습성은 다 유교적인 거잖아요. 어쨌든 장유유서 나이 따지고 뭐 이런 물론 기독교 들어오고 불교 있고 하지만 그런 건 다 그냥 벼치래고 그것 자체가 하나의 응집력 있는 집단이 되지 못하고 다 기본적으로 종교에 있어서 특히 조선시대 유교가 워낙 강성했고 다른 종교들을 다 탄압했기 때문에 그런 종교를 중심으로 왜냐면 다른 나라는 뭐 이슬람교랑 불교가 싸우고 막 인도나 뭐 이런 나라가 많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종교를 중심으로 정치적 결집이 안 생긴다는 거지. 그리고 오로지 이제 종교는 그냥 다 비슷하게 유교적 멘탈리티를 가지고 있으면서 약간 뭐 거기에 무속, 샤머니즘 뭐 이런 정도의가 이제 정신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는 거지. 그다음에 이제 그리고 중앙 집권이 조기부터 신라나 고려 때부터 중앙 집권적 성향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물론 신라 고려는 훨씬 분권적이긴 했지만 나타나기 시작해서 그리고 초기에 뭐가 나오냐면 카운슬이라고 해서 여기서 계속 나오는데 이 소용돌이가 이렇게 치면 맨 꼭대기엔 뭐가 생기냐면 카운슬이 생겨. 마치 소용돌이 끝에 모자를 씌운 것처럼 일종의 위원회 같은 거 있죠. 자문기구. 왜냐하면 막 서로 어떻게든 위에 줄을 대고 싶어 하니까 그 사람들의 접촉면을 만들어줘야 돼요. 줄을 댈 수 있는. 그래서 위원회가 많이 생긴다는 거야. 자문위원회. 일제시대 뭐 중추원, 뭐 국회라는 것도 일종의 그런 거고 또 대통령 자문기구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런 게 뭐냐면 다 그렇게 줄을 대고 위에 어떻게든 줄 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을 끈을 만들어줘야 되니까. 그렇게 자꾸 그 중앙의 통치자가 자꾸 자문기구를 많이 만들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지. 근데 그게 신라의 화백회의부터 시작해서 뭐 고려시대에 뭐 해가지고 그런 기관들이 계속 있었고 그런 어떤 중앙집권의 결정판이 바로 조선이라는 거예요. 조선은 그야말로 중앙집권 국가를 완성한 나라잖아요. 중국보다도 더 강력한 중앙집권 체제를 그 유교 성리학 원리를 가지고 철저한 중앙집권 체제를 만들었고 그래서 우리가 뭐 춘향이 이도령 얘기하잖아요. 이도령이 중앙에서 암행어사 과거 합격하고 나서 그 권력을 가지고 지방 권력을 때려잡잖아요. 이런 어떤 그 유교적인 중앙집권 국가를 완성해 놓은 게 이제 조선이었고 그 마치 앙시앙 레진과 그 프랑스 혁명처럼 프랑스 혁명의 구치제처럼 조선의 어떤 중앙집권 국가가 그대로 일제의 관료기구 일제의 어떤 그 군부 관력기구와 결합했고 그게 이제 이후에 이제 조선 이후에 해방 이후에까지 그래서 대한민국에까지 이어지고 있다. 그 이승만은 그 관료기구를 그대로 이어받아서 친일파들 다시 등용하고 그리고 강력한 중앙집권 국가를 계속 이어나갔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중앙집권 국가 거대한 리바이어들 정치학에서 말하는 거대한 리바이어들을 장악하기 위한 투쟁이 엄청 소용돌이처럼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지. 그것만 가지면 뭐든 다 할 수 있는 거야. 그게 만능열쇠. 중앙집권 국가를 장악하는 거. 그게 이제 우리 그 반지의 제왕이 나오는 그 절대 방지와 같은 강력한 그 매력. 어떻게든 가지고 싶은 거죠. 뭐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조선시대에는 관료 말고는 할 직업이 없는 거예요. 물론 농부가 있죠. 농부. 근데 조선시대 농부 중에 역사에 이름 남긴 사람 있어요? 조선시대 어부 중에 조선왕조실록에 언급된 사람 있냐고. 얼마 전에 자산어보란 영화 개봉했죠. 거기에 이제 한 명 나오지. 거기에서 이제 정약전 씨가 써줘가지고 이런 청년이 있다. 그래서 그 사람 이름 하나 역사에 나오는 거지. 예? 솔직히 조선왕조실록에 보면 어부 농부 이름이 뭐가 나오냐고. 뭐 그런 사람 중인 계급이고 뭐고 역관이고 다 없잖아요. 오로지 양반, 관료, 무관이든 문관이든 어쨌든 관료가 돼. 과거 시험이라도 합격해야 역사에 이름 한 줄 남기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다들 좀 뜻 있는 사람들은 무조건 중앙집권, 중앙 권력을 쥐기 위해서 달려들 수밖에 없는 그런 인센티브 구조를 만들어 놨었다는 거지. 그게 이제 조선시대에 관료하면 할 게 없는, 관료 아니면, 그러니까 다들 과거 공부하는 거야. 그 나중에 구한말에는 과거 경쟁률이 막 5만 대 1 막 이랬다는 거예요. 과거 30명 뽑는데 뭐 15만 명 뭐 시험 보고 이러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된 사회가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특징이 시민사회는 너무 저발전돼 있고 이 중앙 과대 성장 국가, 국가는 너무 과대 성장되어 있는 이런 틀이 만들어진 거야, 한국에. 그래서 이제 이거를 함자 알라비라고 하는 파키스탄의 정치학자가 시민사회에 비해서 국가 권력이 너무 강력한 경우로 과대 성장 국가라고 그렇게 분석을 했거든요. 근데 그걸 최정식 교수가 또 인용을 해서 이제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에서 한국 정치를 분석하는 틀로 많이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이게 소용돌이 한국 정치 이론은 계속 같은 거야. 기본적으로 그 맥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시민사회는 굉장히 그 분자화된, 아주 하나하나 분자화된 동질적인 원자들이 확 이렇게 목 휘몰아치고 있으면서 중앙 권력을 향해서 맹렬하게 돌진하는 이제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민사회 솔직히 있지만 시민사회 중에 제대로 시민들의 후원 받아갖고 시민들이 10,000원, 20,000원씩 내서 운영하는 시민단체 뭐가 얼마나 있냐고요. 참여연대니 경실련이 있지만 다 중앙 이슈만 갖고 하잖아요. 중앙 이슈에 대해서 몰입하고 언론에 한 줄 나오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뭐 집권 대통령 비판하고 여당 비판하고 야당 비판하고 중앙 권력에 끼어들기 위해서 목소리 내는 정도 수준이지. 사실은 진짜 지역 이슈에 천착해가지고 차분하게 지역 현안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고 지역의 자치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시민단체가 얼마나 되냐 이거야. 물론 요즘은 좀 있긴 하겠지만 옛날에 비하면 다 중앙 권력에 이렇게 돌진하기 위한 그런 다양한 과정 중에 하나였던 거지. 시민단체라는 것들이.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소용돌이 이론입니다. 일부에서 나오는 거 뭐 그럴듯하죠. 듣고 보면 생각해보면 한국전쟁 그런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설명력이 높은 이론이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듣고 끄떡끄떡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설득력이 높은 이론이다라는 거. 그래서 그리고 또 2부로 들어가면 이제 그레고리 핸더슨이 본 한국 정치사 분석이 쭉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서양 사람들이 한국을 잘 몰랐던 시절이기 때문에 한국이란 나라가 어떤 역사, 특히 해방된 이후에 어떤 역사를 밟아왔는지를 설명하는, 영어로 설명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인들에게 한국의 구한말부터 그 당시까지의 역사를 설명해주는 그런 의미가 있는 책이었다. 그래서 핸더슨의 시각으로 본 한국 정치사가 쭉 나와요. 앞부분에 보면. 그래서 흥선대원군이 이 독재적인 반동이 있었고 이제 구한말에 여기서부터 역사를 시작해요. 근데 종교적 동원이라고 해서 그런 원조화된 민중들을 조직해 보려고 했던 시도가 동학이 있었던 거지. 그 동학에 대해서 쭉 분석을 해요. 근데 실패했죠. 그 다음에 지식인들이 동원했던 게 독립협회예요. 서재필을 중심으로 해서 독립협회를 만들어서 뭔가 해보려고 했는데 이것도 역시 실패하게 되죠. 이거는 이제 나중에 그 공화정을 만들려고 하다가 입헌군주제 비슷하게 해보려고 하다가 이제 고종한테 결정적으로 뒤통수를 맞고 한국협회 보부상들 동원해서 다 때려 부셔버리죠. 그리고 서재필 다시 뭐 미국으로 가고 이승만 감옥 가고 뭐 이러면서 이제 뭐 박영효를 옹립하려고 했던 얘기도 있고 뭐 그래요. 근데 어쨌든 그런 거 실패하고 그 다음에 외세. 그러니까 일제가 또 나서서 일제가 친일 세력들을 동원해요. 그게 일진회야. 근데 보면 이 책에 보면 우리나라 역사에서는 일진회가 흑역사라서 잘 안 다루거든요. 근데 일진회에 대해서 꽤 비중 깊게 설명을 해요. 굉장히 특이한 외세에 의한 동원. 근데 굉장히 동원이 많이 됐다는 거예요. 몇십만 명이 모여서 집회를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일진회 집회가. 그래서 이게 그냥 단순히 어떤 소수의 친일파들의 모임이 아니고 굉장히 강력한 대중 동원력을 가진 운동이었다는 거죠. 일진회 운동이라는 게. 그러니까 친일 병합 운동. 우리 그냥 일본이 먹게 해주세요. 라는 운동을 몇십만 명이 모여서 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 얘기 하기 싫으니까 안 하지만 이 책에 보면 미국 사람이니까 숨길 이유가 없잖아. 그래서 그런 게 다 나와요. 그래서 일진회, 뭐 송병준, 뭐 그때 활약했던 그래서 일진회 운동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소용돌이를 타고 올라간 거지. 그래서 이제 확 이렇게 나중에 귀족이 되잖아요. 일제 시대의 귀족이 되잖아요. 일제. 뭐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전체주의적인 식민지주의 일제 시대. 일제 시대의 일본 군부와 관료가 어떻게 조선을 통치했는지. 이제 그런 얘기가 이제 쭉 설명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군 정기. 그 다음에 해방이 돼서 미군정이 들어왔는데 미군정이 얼마나 잘못했는지. 그러니까 본인이 그때 와 있었잖아. 본인이 외교관으로서 와가지고 미군정이 정치하는 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보기 너무 답답한 거지. 너무 답답하고 엉망진창으로 한 거야. 본인이 봐도. 그러니까 미국인으로서 이 부분이 사실 이 소용돌이 한국 정치의 굉장히 큰 어떤 강점인데 왜냐면 한국인들은 잘 모르잖아. 미국 내부의 사정을 잘 모르잖아요. 미국의 어떤 권력층 내부의 사정을 모르잖아요. 우리는 그냥 그때 말도 잘 안 통했고 미국에 대한 정보도 잘 없었고 그냥 코 큰 외국인들이 와서 뭐 이러니까 뭐 무시무시하게 생각만 했지. 근데 이 사람은 본인 스스로가 미국인으로서 아주 젊은 외교관으로서 이렇게 그 내부에 그 미군정이라는 블랙박스 안에 있었던 거지. 그래서 그 내부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다 본 거야. 그래서 굉장히 생생한 기록을 남겼어요. 그래서 사실은 내부 비판도 많이 하고. 그래서 굉장히 저는 그 부분이 사실은 이 책의 어떤 핵심적인 그 강점이라고 할 수 있고요. 다른 책들에 비해서. 그 다음에 이제 민주적 정통성을 추구하는 건 이제 군사정권과 민주화 운동 시기를 이제 또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한국 정치사를 쭉 역사를 써내, 그레고리 핸더슨의 시각으로 쓴 한국 현대사가 뒤쪽에 중간 부분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2부까지 내용이고, 이제 3부로 가면 이제 분야별로, 그때 말한 것처럼 뭐 정당의 역사는 어떻고, 군부는 어떻고, 학교는 어떻고, 뭐 이제 그러면서 다양한 영역들을 쭉 분석하는 내용이 책의 구성은 대충 그렇게 돼 있죠. 몇 가지 소개를 하면 하지 있잖아요. 우리 그 미군정 사령관이었던 하지.
하지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했는데 되게 재밌어요. 예를 들면 하지는 강인하고 근면하며 결단력 있는 일리노이 농장 출신의 실전파 장군이지만 웨스트포인트 출신은 아니고 병졸에서 장군으로 승진한 사람이며 지성적이지도 못했고 그가 맡은 정치적 성격의 업무에 필요한 자격 같은 것은 전혀 없는 전형적인 군인이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해서 시골 촌뜨기였다는 거야. 그냥 군인으로서는 훌륭한 사람인데 정치적인 자질이 없었다는 거지. 근데 전혀 그런 정치적 자질이 없는 사람이 그냥 운 좋게. 왜냐하면 이 사람이 그때 일본에 있었거든. 그러니까 갑자기 해방이 되니까 우리나라에 일본은 메가더가 진주를 했잖아요. 메가더는 굉장히 이렇게 정무적인 능력이 있는 큰 군인이죠. 사실은 메가더는 거의 태평양의 제왕이었거든요. 태평양에서 독자적인 어떤 정치를 한다고 할 정도로 미국 대통령한테도 막 이렇게 들이받을 정도로 굉장히 정치력이 있는 인물이었고 철저한 반공주의자였고. 근데 이제 메가더가 어쨌든 일본을 다스리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은 한반도는 거의 포기하려고 했었어요, 처음에는. 왜냐면 소련이 막 밀고 들어오니까. 소련군이 진주할 가능성이 훨씬 컸거든요, 거리상으로. 미국은 일본을 점령하느라 정신이 없었고, 한반도는 원래 소련이 진주하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 해방공간에서 공산주의 세력이 그렇게 강했던 거예요. 조만간 소련이 들어온다고 생각했으니까. 초창기엔 친일파들도 소련에 줄되려고 엄청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소련군이 서울까지 먹을 줄 알고. 그랬는데, 소련이 무슨 생각인지 그때 이제 미국에서 왠지 다 내주면 좀 안 될 것 같은데 해가지고 우리 중간 정도 서로 나누자, 서로 반띵하자라고 이제 소련에 제안을 한 거야. 그걸 찰스 본 스틸과 딘 러스크라고 하는 당시 미군 중령 대령쯤 되는 사람들이 그 선을 쭉 긋고 그거를 제안을 한 거야. 38선쯤 어떻습니까?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소련이 무슨 생각인지 받아준 거야. 사실은 소련은 그냥 내려오면 되는 거였거든요. 소련은 그냥 북한 먹고 쭉 내려와서 부산까지 내려왔어도 아무도 막을 수 없었을 거예요. 왜냐면 미국은 바다 건너편에 있으니까. 일본이 워낙 넓잖아요, 또. 그래서 그랬는데 웬일인지 어쨌든 소련이 오케이? 그래, 콜, 반띵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38선 2부까지만 딱 소련이 진주하고 남한은 비어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급하게 미군이 보내야 되잖아요. 야, 누구 보내지 했는데 보니까 제일 가까운 데에 있었던 게 하지였던 거죠. 그래갖고 야, 급하니까 네가 가. 그래서 하지는 한국에 대해서 아무 정보가 없이 네? 하고 그냥 온 거야. 네? 하고 와서 보니까 한국이란 나라가 이게 뭐야, 뭐 일본이야, 뭐 필리핀이야, 뭐 그러니까 아무 한국에 대한 배경 지식이 없이 그냥 온 거예요. 와서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영어를 할 줄 아는 사람들한테 의존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영어를 할 줄 아는 사람들을 아주 이렇게 그런 뭐 통역관 뭐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그 사람들의 자문을 받아서 정치를 하다 보니 그러니 아무래도 이제 되게 서툰 그런 조치들 많이 했고 특히 뭐 친일파를 갑자기 확 재등용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굉장히 큰 불행을 가져왔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한국도 참 잘못한 국내에도 또 안타까운 점이 있었는데 이 몽양 여운형에 대해서도 사실 그 핸더슨이 국내에 들어왔을 때 이미 몽양 여운형은 암살된 이후였어요. 47년에 돌아가셨으니까 48년에 입국한 이후에는 이미 안 계셨는데 몽양 여운형의 동생인 여운홍하고 아주 친했어요. 이 책에도 보면 감사의 말에 여운형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여운홍과 아주 친했기 때문에 여운홍으로부터 그 건국준비위원회 건준 세력의 뒷얘기나 그걸 다 들은 거야. 그래갖고 여운형에 대해서 많이 썼어요. 이 책에 보면은. 그러니까 여운형이 사실 굉장히 큰 실수를 한 게 건준을 만든 것까지 좋았어. 건준을 만들어서 스스로 자체적으로 건국 준비를 막 해방 준비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해방 딱 되고 나서 일본으로부터 그 행정 이양을 받잖아요. 그 장관 그 엔도 정무총감으로부터 당신이 치안을 맡아주시오 해가지고 몽양이 그걸 받고 건준을 순식간에 딱 조작을 해가지고 전국을 장악을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건국준비위원회를 만들었으면 이제 국가를 선포를 해야 되잖아요. 국가를 선포해야 되는데 이름을 인민공화국이라고 해버린 거야. 인민공화국이란 말은 공산주의자들이 쓰는 말이잖아요. 인민이라는 말 자체가 중국에서 쓰는 말이고 이렇게 중국 공산당이 쓰는 말이고 소련이 쓰는 말인데 그때 이제 건준이 아무래도 좌파가 우세하다 보니까 그때 뭐 고려공화국으로 할 것이냐 민주공화국으로 할 것이냐 뭐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는데 좌파들이 이제 인민공화국 하자. 그러니까 그땐 인민이란 말이 그 나쁜 말이 아니었으니까 피플의 번역어잖아요. 그러니까 민주공화국 같은 뜻이긴 한데 그렇게 이제 여기 수년간 전쟁을 치르면서 적 아니면 아군이라는 이분법으로 단순화된 세계에서 생활해온 미군 병사, 하지 같은 사람들이죠. 인민공화국은 즉시 적이나 라이벌로 비치게 되었다. 좌파 성향의 이름을 딱 국가 이름으로 지어버리니까 하지가 딱 미군정이 기본적으로 적대감을 가지게 된 거야. 이거 봐라, 이 새끼도 좌파네? 빨갱이네? 이렇게 보게 된 거예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여운형은 한 달 넘게 하지를 만날 수가 없었다. 결국 하지는 12월 12일 인민공화국을 불법화했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사실 이게 결정적으로 나라 이름을 잘 지어야 된다. 근데 이제 나라 이름의 문제는 결국에는 그 세력의 문제였던 거죠. 좌파가 주도하는 거였고, 특히 박헌영이 그 건준 안에서 세력을 키우면서 여운형이 초기에 명망간 여운형이었지만 사실 박헌영이 건준을 다 장악을 해버리거든요. 인민공화국을. 그러면서 이제 여운형 세력이 오히려 소수파가 되고 나중에 여운형도 이제 빠져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어쨌든 초기에 이제 삐끗한 거예요. 하지가 처음부터 사실은 여운형을 확실하게 밀었으면 굉장히 안정적으로 전국 운영을 했을 텐데, 기껏 인민들이 그 남한 주민들이 만들어 놓은 이 건준 세력을 불법화해버리고, 그리고 자기가 소수의 자기랑 말통하는 영어 잘하는 어떤 기회주의적 관료들을 중심으로 국정을 끌고 가다 보니까 결국 친일파들을 재등용하는 그런 실수를 범하게 되고, 그걸 이승만이 그대로 이어받게 되는 거죠. 그럼 몽양은 이렇게 실수를 저지른 데 반해서 이승만은 또 어떻게 되냐? 이승만은 또 굉장히 행운을 누렸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승만이 처음에 들어올 때 우리는 미국이 전폭적으로 이승만을 지지하는 줄 알았어요. 왜냐면 미국이 이승만이 들어올 때 막 뭐 메가더도 만나고 오고, 뭐 하지가 옆에서 딱 서가지고 뭐 경호해 주듯이 이렇게 국민들 앞에 등장하니까, 아, 미국은 이승만을 지지하는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이 책에 보면 아니었다는 거야. 사실 미국 국무부는 이승만을 굉장히 경계했어요. 그 당시는 루즈벨트 정부잖아요. 루즈벨트는 되게 소련과 협조 노선이었거든요. 되게 미국 내에서 리버럴이고 진보 세력이고, 그래서 너무 지나친 반공주의는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루즈벨트 민주당이 집권하고 있던 미국 국무부는 기본적으로 이승만이라는 사람이 말빨만 센 그런 약간 허풍쟁이 이제 이렇게 그런 그 독립운동 활동가라고 보고 별로 이렇게 경계했어요. 이 사람 별로 좋은 사람 아니다. 양질의 인사 아니다라고 해서 경계하고 있었는데, 문제는 이제 급한 상황에서 이승만이 귀국을 하려고 하니까 이게 급하게 대책 회의를 꾸린 거예요. 이제 결정해야 돼. 근데 이제 그때 국무부에서 마침 올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여권과에 한 여성 책임자, 여자 과장님이 있었는데, 급하니까 여권 찍어주시는 분 급히 오시라고 아침 회의를 한 거야. 근데 이분이 이승만을 좋게 보고 있었다. 이분 개인이. 국무부의 입장이 아니라 그 여자 과장님이, 뭐 여자라고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직함 자체가 높은 자리인 그 주요 정책 결정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권과에서 이거 도장 찍어주는 분이었는데, 이분이 평소에 이제 이승만과 좀 친분이 있었고, 이승만을 되게 훌륭한 애국적 노신사라고 판단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의 복잡한 정세는 전혀 무지했다는 거지. 그런 분이 이승만 그분 좋은 분이에요 이렇게 하니까 일사천리로 그래 빨리 귀국시켜 이렇게 된 거야. 그에 비해서 그 경쟁자였던 김구 그 임시정부 세력은 못 들어왔잖아요. 그 한 두세 달 늦게 한 10월 달에나 돼야 들어오잖아요. 그것도 개인 자격으로. 김구는 원래 임시정부로서 들어오려고 했어요. 근데 이제 미군정이 보기에 김구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김구는 빨갱이는 아니지만 친중파야. 김구가 돈을 어디서 받았어요? 장개석한테 받았잖아요. 장개석이 지원해주는 자금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운영했던 거 아닙니까? 안 그랬으면 어떻게 살았겠어요? 아무 생업이 없는데. 장개석이 먹여 살려준 거거든. 그러니까 미군정 입장에서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그대로 들어오면 친중 정권이 생긴다고 생각을 한 거야. 그러니까 친장개석 정권.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그것도 부담스러운 거지. 그러니까 자기가 통제가 안 되는 정권일 거 아니에요. 실제로 그래서 김구는 들어오고 나서 미군정에 대해서 공무원들한테 파업을 지시해요. 미군정하고 갈등이 빚으면서 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일부로 파업을 지시해가지고 공무원들 일하지 말라고. 뭐 이래버리니까 뭐 하지. 이렇게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승만이 더 빨리 개인적으로 빨리 들어왔고, 메가더하고는 원래 친분이 있었기 때문에 메가더 만나서 다 회담하고, 그리고 딱 들어오니까 메가더의 부하인 하지는 당연히 이제 이승만 훌륭한 분이다 해가지고 딱 옆에 서가지고 부동자세로 1시간 반 동안 딱 서가지고 이승만이 연설하는데 옆에 이렇게 딱 서 있는 거야. 그러니까 누가 봐도 미국은 이승만을 지지하는구나 이런 오해를 가지게 된 거죠. 근데 사실은 미국 국무부의 입장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야. 오히려 되게 경계했고, 근데 이제 국무부가 이승만에 대해 가지고 있었던 의혹에 관해 아무것도 모르는 한국인들에게는 이제 미국의 정책이 분명해 보였다. 그래서 마치 미국이 이승만을 지지하는 것처럼 오해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 좋은 이 여성 과장은 자신이 옛날에 명성 황후와 비슷한 일을 했다는 걸 알 턱이 없었다. 그러니까 자기가 얼마나 결정적인 역할을 했는지를 본인은 전혀 모르고 그냥 훌륭한 분인 들어가죠. 그게 사실은 엄청난 우리나라 현대사에 큰 역할을 한 거죠. 사실 이때 이 귀국 순서에 따라서 그 사실 정치 주도권이 확확 바뀌어 버리는데, 그게 이제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이 책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사실은 그레고리 핸더슨이 어떤 이렇게 자기였기 때문에 핸더슨이었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그런 미군정의 복잡한 블랙박스 안을 이렇게 들춰내서 이제 책으로 쓴 거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 미군정은 이승만으로는 안 되겠다. 이승만 이 통제가 안 되는 사람이야. 컨트롤이 안 되고 너무 극단적인 반공주의자고 그때만 해도 소련과 협조 정책을 피려고 했기 때문에 안 되겠다고 생각해서 좌우합작을 시도를 합니다. 그래서 뒤늦게 여운형을 지지해요. 여운형 김규식을 다시 지지를 해. 그래서 이 때늦은 문서는 미군정 당국의 과도정부 수립을 위해 제1보로서 중도파들을 결집시키는 공작을 벌이도록 지시하고 있다. 중도파 연합은 여운형과 김규식을 중심으로 결성할 계획이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여운형하고 김규식을 중심으로 해서 좌우 합작 운동을 막 미국이 지지를 했어요. 그래서 여운형이 그때 막 힘을 받아가지고 막 다니면서 이제 회의 열고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좌우 합작 시도를 막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승만이 요거 봐라. 이승만은 미국이 지지한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데 미국이 여운형을 지지하는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해요? 여운형이 살아있으면 제가 대통령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승만이 정확히 시켰다고 나오진 않았지만 암살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여운형이 암살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여운형만한 대중적인 인망을 가진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강렬한 중도파 지도력에 대한 유일한 희망도 7월 19일 경찰서 바로 코앞에 백주대로에서 여운형이 암살됨으로써 역시 사라져버렸다. 그래서 이제 미군정이 지지했던 그 어떤 좌우 합작의 가능성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미국이 지지하는 어떤 중도파 연합의 가능성이 사라지고 여운형이 죽고 나니까 이제는 이승만에 대적해서 중도파를 결집시킬 만한 구심점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김구만 해도 극우파였고 김구만 해도 사실은 이승만과 그때는 횡보를 같이 했었어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남북 협상을 할 때 입장이 갈라지는 거지. 사실 그 단독 정부 수립 전까지는 김구와 이승만은 같은 노선이야. 그리고 여운형이 좀 다른 노선이었던 거죠. 근데 여운형이 죽어버리니까 그때는 이제 중도파 연합은 이제 불가능해지는 거고, 그럼 이제 우파 단독으로 가게 되는 거야. 근데 김구가 나중에 남북 협상을 하려고 했지만 이제 역부족이 되는 거죠. 그게 결국 중도파는 몰락하게 되는 거죠. 중도파가 몰락하니까 중도파의 실패는 다시금 소용돌이 정치의 도래를 예고했다. 그러니까 중도파라는 게 결국 이제 그 양세력을 타협을 해가지고 뭔가 이제 그런 결집력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건데 그게 사라지고 나니까 결국 이제 극단적인 대립만 또 남게 되는 거죠. 좌우 양파의 극단적 대립. 그래서 중도적 주장이 강력한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신념을 가진 많은 개인들의 자발적인 단합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중도파가 강해지려면 시민사회가 강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사실은 거기서 중도파가 강한 정치력을 가질 수가 있는데 여운형마저 중도파가 육성될 수 있는 바탕이 협소한 것에 대해 지나치게 동요하거나 자신이 없었다. 실제로 그 우리나라 정치에서 중도 세력이 성공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구조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자, 그리고 그러면 결국 이 책이 가지는 의의는 뭐냐? 이제 결론 부분으로 정리 한번 해볼게요. 일단 이 현대 한국 정치론이라고 하는 분야를 만들어낸 거야, 다시 이 책이. 이 책이 없었으면 정치학의 한국 정치론이라는 분야가 아마 이렇게 생겨나지 않았을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근데 한국 정치를 연구하는 정치학의 흐름을 이 그레고리 핸더슨이 만들어낸 거예요. 이 책이 첫 번째 한국 정치론 교과서라고 할 수 있어요. 미국이 세계 학문의 본고장이었으니까 전 세계 모든 뛰어난 학자들이 다 미국으로 유학을 갔잖아요. 그리고 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나온 영어로 나온 이 책으로 한국 정치를 공부를 한 거지. 안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한국 정치를 보는 어떤 시각을 정립하는데 한국 정치론이라고 하는 이 학문 분야를 만들어내는데 결정적인 계기가 된 저작인 거죠. 그러니까 큰 의미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한국 정치에 대한 최초의 이론적 분석. 이론이라는 건 뭔가 설명력을 가져야 돼. 어떤 원인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온다. 그 이론으로 분석해낼 수 있어야 그래야 미래에 예측할 수 있잖아요. 그래야 그게 이론으로 되는 건데 그냥 역사를 설명은 너도 나도 할 수 있지. 이런 역사가 이렇게 된 거라고 디테일하게 설명을 할 수 있지만 그 원인이 뭐다라는 걸 어떤 원인과 결과를 분석해내고 그걸 통해서 미래까지 예측하고 또 그거에 대한 대안까지 제시할 수 있으려면 이론적 틀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이론적 틀을 최초로 제시했다 이거야. 한국 정치에 대한. 그게 바로 이 소용돌이 이론이었고 그런 걸 해낸 거죠. 학문적으로. 그래서 한국 정치를 관통하는 일관된 어떤 패턴을 발견하게 된 거죠. 패턴을 발견을 했고 그게 이제 어떤 그 원뿔형의 원저화된 개인들이 중앙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서 서로 돌진하는 그런 형태의 어떤 소용돌이 패턴을 발견을 한 거고. 그래서 그로 인해서 어떤 고질적인 양당제. 그러니까 그 꼭대기에는 결국 그 권력 투쟁을 이렇게 확 휘몰아치다 보면 마지막에 이제 두 개의 세력이 남아서 극단적인 대립을 하게 되고 그 사이에 끼지 못하는 시민사회는 굉장히 미약한 거야. 굉장히 힘이 없고 아주 취약한 시민사회, 원저화된 개인, 그 대중사회 속에 이제 두 개의 권력 집단이 서로 극단적으로 투쟁하는 그런 형태의 권력 구조가 만들어진다. 그러면 결국 해법부터 나오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분권을 해야 되는 거야. 중앙에 너무 많은 권력이 모여있는 게 문제이기 때문에 다원화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의 마지막 결론 부분의 제목이 다원화를 통한 응집이잖아요.
그래서 이 원자화된 개인들을 다원적으로 묶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마치 우리가 흙을 이렇게 진흙을 뭉치듯이 요런 시민단체, 요런 기업, 요런 종교 집단, 요런 어떤 지역 공동체 이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원자화된 개인들을 묶어줘야, 그리고 그 묶어진 그 시민사회가 튼튼한 기반을 가져야, 그래야 이렇게 중앙의 소용돌이에 빨리 올라가지 않고 그 나름대로의 어떤 자율성을 가지고 움직인다는 거죠. 그래야 거기서 건전한 중도파가 육성될 수 있다라는 거지. 이제 뭐 그런, 그래서 다원화, 그래서 이 책의 뒷부분에 보면 아주 시시콜콜하게 다원화를 위한, 그러니까 지방 분권을 위한 조치들을 막 설명을 해요. 이런 거 해야 된다, 이런 거 해야 된다. 그런 게 마지막에 쭉 나오는데, 예를 들면 지방자치 선출해야 된다. 이 87년까지만 해도 임명제였잖아요. 서울시장 뭐 경기도에서 다 임명했어요, 대통령이. 지금 부산시장, 서울시장 우리 다 선거했잖아요. 선거하니까 문재인 정부의 민심이 떠났구나 이런 걸 알게 됐잖아요. 근데 옛날에 임명제였으면 그런 게 어딨어. 그냥 뭐 사고 쳐서 잘리면은 다음 사람 임명하면 땡이지. 근데 이제 그런 지방자치를 선출해야 된다는 주장부터 시작해서 그런 다양한 분권화 조치들 이런 얘기들을 이 책의 결론 부분을 보면 쫙 합니다. 그 중에 보면 지금도 해볼 만한 것도 있고 이미 하고 있는 것도 있고, 아 이건 좀 아니지, 그런 것도 있어요. 분권화 조치, 다원화 조치를 쭉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름의 대안 제시까지 하고 있고, 그래서 결론은 뒷부분에 보면 재벌을 많이 언급을 해요. 그러니까 중앙 권력 말고 국민들이 어떤 이 개인이 평생을 바쳐서 노력할 만한 그런 응집된 어떤 단체로서 대기업이 등장했다 이거야. 87년쯤 가니까 현대, 삼성 뭐 이런 것들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생겨나서 그런 걸 중심으로 해서 어떤 시민사회가 그 정부 중앙 권력의 어떤 이렇게 상대할 만한 시민사회가 생겨나고 있는 것까지 보고 돌아가신 거죠. 그 이후에 지금까지 보셨으면 더 많은 시민사회가 많이 생겨나고 있는 걸 보셨을 텐데, 어쨌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소용돌이 패턴이 아주 없어지진 않았죠. 지방자치 하고 있지만. 그래서 이제 지방 분권과 시민사회를 육성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게 이 책의 결론이고, 이게 이제 그레고리 핸더슨이 한국인들에게 한국 정치에 하고 싶은 이제 교훈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정당 얘기도 나와요. 그럼 정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치는 그냥 지금 개인들이 원자화돼가지고 어떻게든 권력자한테 줄대는 방식이 아니라 정당을 제도화해야 된다 이거야. 정당 자체를 제도화해서 정당이 그런 어떤 원자화된 개인들의 어떤 그 상승 욕구를 받아주는 수렴의 창구가 돼야 된다 이거지. 그래서 제도화된 정당을 통해서 어떤 그 권력 참여, 정치 참여의 욕구를 받아들여서 그걸로 이제 제도화시켜서 이제 경쟁이 일어나게끔 해야 된다. 그래서 정당을 통해서 대중 참여를 제도화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 거죠. 이 사실 60년대까지만 해도 정당이라는 건 다 명사 정당이었잖아요. 그냥 이미 셀럽인 사람들, 이미 귀족인 사람들, 이미 부자인 사람들이 자기 돈 갖고 그냥 그 명사들의 집합체 정도가 그 당시엔 정당이었기 때문에 대중들이 참여한 진정한 대중 정당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였고, 그래야 그런 정당들은 쉽게 안 없어지지. 그러니까 지금 더불어민주당이나 지금 국민의힘은 쉽게 안 없어지잖아요. 이름은 바꿔도, 당 이름은 바꿔도 당 자체를 뿌리째 없애버리지 못하잖아요. 왜냐하면 이미 많은 당원들이 참여하고 있거든. 수십만 명의 당원들이 참여하고 이제는 당비도 많이 내고 있어요. 옛날에 내가 대학 다닐 때만 해도 당비 내는 당원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몇십만 명이 당비를 내고 있어요. 그 정도로 이제 정당의 기반이 튼튼해진 거죠. 옛날에 비하면.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좋아졌다. 그 그레고리 핸더슨이 아마 지금의 한국 정치를 보면 굉장히 뿌듯하게 생각할 것 같아요. 자기가 옛날에 연구했던 거에 비하면 많이 좋아졌다. 뭐 그렇게 생각은 하시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발제는 이 정도로 하고 질의응답이 있으면 또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저는 지금도 당연히 유효하다고 보고, 기본적인 큰 틀은 유효해. 큰 틀에서 여전히 중앙 권력을 향해서 많은 그 개인들이 돌진하고 있고, 그 우리가 매일 보고 있잖아요, 뉴스에서. 이른바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하는 그 말이 결국 이 얘기인 거거든. 모든 권력이 다 중앙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중앙 권력을 쥐기 위해서 치열한 권력 투쟁이 일어나잖아요. 이제 그게 왜 그런가를 생각해 보면 이런 강력한 패턴이 작동하고 있다라는 거를 우리에게 어떤 암시를 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아직도 설명력이 되게 높은 책이라고 보고, 다만 옛날만큼 그렇게 우리가 지금 공무원밖에 할 게 없는 나라는 아니잖아요. 다만 공무원을 제일 하고 싶은 나라긴 하지. 그래서 사실은 여전히 그 패턴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다. 그래서 여전히 저는 참고할 만한 요소가 굉장히 많이 있다고 보고, 그래서 저는 일반인들은 모르겠지만 적어도 정치학을 전공하는 전공자들이라면 반드시 한 번은 꼭 읽어보셔야 될, 혹은 정치 쪽에서 직업을 갖고 계시거나 정치학을 전공하거나 뭐 그런 분들이라면 읽어보실 필요가 있고, 이걸 읽고 그 다음에 뭐 최장집 교수라든가 이제 뭐 그런 유명한 정치학자들의 책을 읽으면, 그래도 왜냐면 그런 사람들이 다 이 책을 인용하면서 얘기를 하거든요.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같은 걸 봐도. 그래서 이제 많이 참고가 되실 것 같고, 그리고 꼭 정치학 전공하지 않아도 그냥 개인적인 그 관심사로 취미생활로 읽어도 괜찮아요. 책이 재밌어요.
아,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구나. 아까 제가 몇 개 소개해드린 것처럼 되게 이제 몰랐던 사실들을 많이 이렇게 설명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냥 현대사에 관심 있는 그냥 취미로 읽어도 그냥 뭐 독서하는 재미도 있는 책이다. 다만 분량이 두껍기 때문에 한꺼번에 무리해서 읽으려고 하지 마시고, 저는 이걸 몇 달에 걸쳐서 좀 다시 읽었거든요. 이 발제하느라고. 하루에 한 2페이지 정도씩. 한 2페이지나 뭐 이렇게 조금 한 절 정도만, 2-3페이지 정도씩 이렇게 음미하면서 읽으면 굉장히 생각할 거리가 많고, 아, 옛날에도 이랬구나. 지금도 이런데. 뭐 이렇게 느껴지는 점들이 굉장히 많은. 그래서 저는 요즘도 한번 참고하실 만한 좋은 책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책에 보면 뒤에 공산주의 부분이 11장에 나오는데, 공산주의도 좌파 이념으로 설명하는 게 아니고 이 소용돌이 패턴으로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출세의 수단이었다는 거예요, 공산주의가. 그 농민들, 농사 짓던 아무 미래도 없고 그런 평민들이 공산주의 이념을 통해서 중앙 권력에 접근할 수 있었다는 거지.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공산주의의 열정을 가지고 달려들었다는 거야. 왜냐면 공산주의 이념은 그런 계급이나 이런 거 안 따지잖아요. 그냥 다 똑같은 평등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누구든지 뭐 이렇게 뭔가 중앙 권력에서 일어나는 권력에 대해서 한마디 할 수 있고, 거기서 뭔가 똑똑하면 또 위로 쭉쭉 올라가서 뭐 출세하는 것 같고, 그런 어떤 소용돌이 패턴으로 위로 올라가는 수단으로 공산주의의 많은 매료를 느꼈다는 거지. 당시 일제시대 청년들이. 그런 맥락으로 공산주의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굉장히 재밌는. 그리고 그걸 해낸 사람이 김일성인 거지. 그걸 아주 성공적으로 해내서 나라를 먹은 게 이제 김일성인 거지. 네, 감사합니다. 그렇죠. 중앙집권된 나라가 우리나라만 있는 건 아니고, 그렇긴 한데,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특히 심하다. 이렇게 핸더슨이 와서 보았던 당시에 해방공간도 그렇고, 그때 50년대, 60년대 역사도 그렇고, 특히 그렇게 중앙 권력으로 돌진하는 그런 행태가 심했다. 이제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겠죠. 특히 미국과 비교하니까 더 극명하게 드러났겠지. 미국 사람들은 다 그렇게 정치하려고 하진 않잖아요. 일부가 하는 거지. 그렇게 전 국민이 다 정치에 관심 있고 이렇진 않은데, 우리는 뭐 어쨌든 좀 한다는 사람들은 다들 한 자락씩 정치를 하려고 하죠.